낭만서점 6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쓰는 허입니다. 네. 제가 가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를 하면은 꼭 평론쓰는을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환 씨가 앞에 라임을 맞추시려고 직업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내가 뭘 할까? 그래도 네네네. 공식적인 직함이라고는 문학평론가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라임이 딱딱 맞습니다. 평론을 쓸 때만 사실 문학평론가인데 문학평론보다는 요즘엔 영화를 더 많이 그러니까요. 예, 보고 또 읽고 오늘의 네, 쓴것 대본에도 같습니다. 영화 칼럼이 하나 들어와 있길래 누가 쓴 거지? 봤더니 허희. 네. 오늘 다룰 책과 관련해서요. 제가 쓴 이 영화 칼럼을 좀 실어놨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루는 책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댓글 소개부터 할게요. 네. HJHHSY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을 읽으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존재를 만들어낸 건 자기 자신이면서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괴물을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네. 진짜 프랑켄슈타인 불쌍해가지고 이 괴물이 불쌍해가지고 읽으면서 참 짠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블룸님 네, 남겨주셨습니다. 블룸님이요. 안녕하세요. 동생의 추천으로 박범신의 당신 편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예전 에피소드와 새롭게 업데이트 방송까지 출퇴근길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소설은 나랑 안 맞아.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았는데 방송을 듣고 나면 직접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소설을 즐기던 독자들이 아닌 저와 같이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문학을 접하고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PD님 방송 도입부와 끝날 때 나오는 배경음악 너무 좋아요. 공명을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저희 낭만서점을 또 동생의 추천으로 알게 되셨군요. 이 동생분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네. 아니, 이 댓글 지금 우리 제작진 쪽에서 누가 쓴 거 아니죠? 우리의 제작 의도랑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좀 이왕이면 문학의 저변 넓히자 뭐 이런 차원에서 낭만서점을 시작한 건데 문학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문학을 접하고 입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진행자인 저도 지금 저변을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낭만서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PD님께서 아마 댓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공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아마 제작한 걸 거예요. 네. 좋은 곡이죠. 네. 직접 이렇게 그 아이패드로 그 무슨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네네. 예. 뭔가 한 것 같아요. 제가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낭독할 때 나오는 다른 음악들도 다 좋아요. PD님 고민 많으실 텐데 잘 듣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올게요. 예, 마지막에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요. 네. 저희 PD님 팬인 것 같아요. 아이디 분석 들어갑니다. 네, 여기 누구지? 네, 블룸님 또 그리고 HJHHSY님 네. 예, 두 분께 저희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흐흐시 네. 북뉴스 교보북.co.kr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오늘 다룰 책은요, 저희 공포특집 3부작입니다. 나름대로 그냥 정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여름이고 하니까 이 무더위가 가시지도 않는데 한 3번 연속으로 지금 조금은 스산한 소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던 책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스티븐 킹의 미스터 메르세데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스티븐 킹의 작품이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죠. 지금 일주일 한 3, 4일 지났는데. 저 하트수 집착하고 있거든요. 보통 평균 한 7, 8개? 많게는 한 15개도 달리는데 한 개 아이고 달렸습니다. 확인하시는구나. 네. 참고로 저도 눌러야겠네요. 그 한 개 제가 단 거예요. 큰일이네. 네. 마지막 공포 특집 3부작을 장식할 작품은요. 네.
정말 소름 끼치게 오싹오싹한 작품입니다. 마에카와 유타카의 크리피라는 작품입니다. 네. 공포특집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할 만했습니다. 초반에 영문도 모르고 읽을 때는 너무 무서웠고요. 네. 사건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할 때는 책을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에카와 유타카라는 이 작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작가의 책이 한국에 처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하자고 한 게 저희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이겠죠? 그때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네. 개봉이 됩니다. 8월 18일 개봉이더군요. 예.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또 공포 스릴러 거장으로 네, 잘 알려진 감독입니다. 뭐 여러분께서 아실 만한 작품으로는 큐어, 회로, 절규 이 3부작이 있는데요. 그 외에 좀 밝은 작품들도 만들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도쿄 소나타 같은 작품들. 도쿄 소나타. 예. 저희 집에 DVD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 도쿄 소나타에서는 이제 가족의 의미 또 그리고 현대 일본 사회의 일면을 또 독창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는데요. 뭐 이런 좀 잔잔하고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원래 장기는 공포 스릴러인데 이번에 크리피로 이 복귀를 한 겁니다. 이 감독이 얼마나 또 소설을 살려냈는가 볼만한 그런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이분 그 칸 영화제 국제 미평가 연맹상 받기도 했고요. 또 주목할 만한 시선 심사위원상 수상하기도 했던 네. 예,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전 영화 봤는데요. 네네. 영화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소설과는 모티프는 비슷한데 내용이 그래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하긴 이 책의 내용을 다 다루려면은 한 3부작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영화는 소설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소설을 충실히 따라가는 영화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태반이더라고요. 네. 상실의 시대 별점 1 뭐 이런 거 봤는데. 그렇죠. 네네. 제가 그걸 극장에서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자, 네. 그럼 마에카와 유타카라는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카와 유타카는 1951년 도쿄에서 태어나서 히토스바시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비교문화 전문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개관교수 등을 거쳐서 현재 호세이 대학 국제문화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2003년 원한살인으로 제7회 일본 미스터리 문학 대상 신인상 최종 후보에 오른 데 이어서 2011년 크리피로 제15회 일본 미스터리 문학 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크리피는 2013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신인상 베스트 10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 밖의 작품으로는 인 더 다크, 시체가 켜켜이 쌓여있는 밤, 어페리션, 애트로시티 등이 있습니다. 크리피는 한국 독자에게 소개되는 작가의 첫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 크리피라는 제목은 온몸의 털이 곤두설만큼 오싹한 또 섬뜩할 정도로 기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네, 영어 단어인데요. I'm so creepy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피에 대한 또 소설 인물이 이제 직접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도 나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네. 아무래도 마에카와 유타카의 직업이 대학 교수이다 보니까 이 크리피라는 소설의 주인공 직업도 대학 맞아요. 교수예요. 네, 자신의 모습, 자신의 직업을 한 캐릭터가 주인공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수상소감 독특해요. 소설을 부업이라고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학문 세계와 다른 종류의 재능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꺼운 벽을 돌파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정말 소설가가 되고 싶었군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도전을 한 것일 텐데 네. 드디어 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네, 이런 작품을 써낸 것인데 보통 이 대학 교수들이
소설 도전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꼭 문예창작학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년 퇴임할 때쯤 그래도 내가 한때 문청을 꿈꾸었는데 이 문학에 대한 도전 이러면서 작품 써서 응모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직업란에는 교수를 써서 응모하는 건가요? 근데 응모를 할 때 직업란 같은 게 없습니다. 네네. 예, 다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쓴다면은 약간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아, 나 어디 대학 교수다. 뭐 이렇게. 질투나서 떨어뜨리는 직업이 있군. 네. 글쎄요, 뭐 작품이 좋다면 네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은. 그렇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애초에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네. 이 크리피라는 작품, 예, 줄거리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학에서 범죄 심리학을 가르치는 다카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다카쿠라에게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형사 노가미가 찾아옵니다. 노가미는 다카쿠라에게 이 8년 전에 일어난 미제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데요. 그 사건이란 도쿄 히노시에서 일어났던 일가족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 동아리 합숙에 참가한 중학생 딸을 제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갑자기 종적을 감춘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에 이 다카쿠라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노가미가 사라져버리고요. 또 다카쿠라의 앞집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옆집에 살던 소녀 니시노라는 이웃의 딸이 의아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은 아빠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과연 이 다카쿠라 주변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 이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 벌써부터 크리피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네. 아빠가 아닌데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온 가족이. 근데 그 사람은 아빠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누가 봐도 부녀지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니시노라는 사람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소설의 기본 테마 중에 하나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사람, 네. 그는 과연 누구일까? 그런 질문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현대 사회에서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사이가 좋아서 네. 윗집, 아랫집, 애기도 가끔 맡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상황에는 맞지 않는데 예전에 뭐 아파트에 살거나 했을 때 10여 년간 살아도 옆집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는지 신문은 아침엔 있었는데 사라지고 언제 갖고 들어가는지 전혀 모른 채로 굉장히 오래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아마 저희 옆집도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를 겁니다. 그렇죠. 예. 왜 낮에 쟤는 저렇게 이렇게 반바지 입고 후줄근하게 예. 왜 동네를 배회할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걔는 뭐 이렇게 하는 일도 없이 참 나이는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제가 막 저 원래 집에서 일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 크리피가 담고 있는 니시노라는 사람 그리고 니시노의 집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네. 네, 이 착상이 사실상 크리피라는 소설을 그러니까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네. 그런 원동력이에요. 주인공의 옆집에 사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10년 이상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주인공의 아내가 니시노와 니시노의 딸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죠. 소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네. 니시노의 표정은 도저히 아빠의 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섬뜩한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도 소설을 영화화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 이거였다고 해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범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옆집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서스펜스 스릴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어쩌면 이웃집에
연쇄 살인범이 살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의 원수가 사실은 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네, 이런 거죠. 네.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될 텐데요. 참 논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웃하면 뭐 이웃 사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과거의 개념이잖아요. 이웃이 사촌? 물론 지금은 사촌도 머니까. 멀리 사는 사촌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낫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요즘엔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마을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려는 일련의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웃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참 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죠, 경환 씨?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낯선 사람인 나를 존중해주고 너그럽게 대하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과는 관계없이 나도 기꺼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 젠체하는 명령이 네 이웃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다면 나도 거기에 이 일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죠, 그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네네. 프로이트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반발하는 낯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이런 이제 명제들을 쭉 이어받아서 나중에 슬라보의 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웃은 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야. 예,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타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뭐 그것과는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웃은 괴물의 형상이라는 거죠. 알 수 없는 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웃이랑 다 관계가 안 좋았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런 뭐 존재론적인 차원을 좀 따져보자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다른 학자인 철학자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이제 꼭 이웃은 아니지만 타인에 대해서 타자의 얼굴이라는 말을 들어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얼굴, 타자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타자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이웃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 입장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찬반도 갈리고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 마이카와 유타카는 이웃은 괴물이다라는 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얼마나 인간이 두려울 수 있는가, 그렇죠. 이기적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초점을 맞추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니시노라는 사람,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 저희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다카쿠라와 이 니시노,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그 첫 장면 저희가 낭독을 좀 하겠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옆집 현관에 불이 켜졌다. 정면의 현관문이 열리고 니시노가 나왔다. 우편함에서 석간을 꺼내려는 거였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하자 그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아, 이제 오세요? 그는 여느 때처럼 친절한 미소를 머금으며 나를 향해 두세 걸음 다가왔다. 단정하게 자른 콧수염과 가느다란 금태 안경,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세련된 중년 남자라고 할까? 오리엔트 협회 이사. 오리엔트 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모른다. 어느 관공서의 기관이나 정부의 외곽단체가 아닐까? 그의 아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만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는 것 같다. 사정이 있는 듯 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저기서 경찰이 이것저것 묻지 않던가요? 그는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듯 빙긋이 웃으면서 물었다. 우리는 나지막한 나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그의 뒤쪽에 있는 세먼 핑크색 차가 눈에 들어왔다.
도요타 플라츠라는 오래된 차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른다. 나와 아내는 원래 차에 관심이 없다. 어쨌든 우리는 그가 차를 운전해 혼자 외출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네, 그랬습니다. 실은 아까 내게도 이것저것 묻더군요. 조금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게요. 아까 경찰이 그러는데 어젯밤에 그 언덕길에서 중년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중생을 덮쳤답니다. 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가 다짜고짜 자전거를 세우더니 소녀를 끌어내렸다지 뭡니까? 소녀는 죽을 힘을 다해 남자를 뿌리친 뒤 자전거를 버리고 겨우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크게 다치진 않았고 도망치다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중년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경찰이 불러서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정말이지 세상이 왜 이렇게 뒤숭숭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중년 남자에겐 귀찮기 짝이 없는 노릇이죠. 참 죄송합니다. 선생은 아직 중년이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나를 선생이라고 불렀다. 도라쿠 대학 문학부 교수. 이것이 나의 사회적 지위다. 전공은 범죄 심리학. 특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TV나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건에 대해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럭저럭 얼굴이 알려져 있다. 나이는 46, 어엿한 중년이다. 니시노에 비하면 다소 젊어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의 나이는 짐작이 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아직 중고등학생인 걸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든 것 같기도 하다. 그때 강한 바이탈리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197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헤어크림 냄새다. 그것이 가장 명백한 중년의 증거처럼 보였다. 예, 제가 니시노를 읽었고요. 네. 정환 씨가 다카쿠라를 읽었습니다. 네. 다카쿠라가 1인칭 화자. 그렇습니다. 네, 서술자죠. 주인공이죠. 네. 니시노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멀쩡해 보입니다. 되게 친근하고요. 네.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상황 설명도 해주고요. 그러게요. 저기서 경찰들이 뭐 물어보지 않던가요?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중생을 이렇게 습격한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는데요. 네. 이 니시노라는 사람 이렇게 보면 뭐 전혀 뭐 의심할 바 없는 친절한 이웃이고 네. 뭐 보통 명함도 사람입니다. 주고요. 네. 오리엔탈 오리엔트 협회 이사. 예,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다카쿠라가 사는 동네 구조가 참 특이해요. 어떠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집을 중심으로 동쪽 옆에 니시노의 집이 있고 서쪽 옆에 2층짜리 빌라가 있다. 다만 빌라는 비교적 큰 도로 너머에 있어서 우리 집에서 10m쯤 떨어져 있다. 그 빌라에 사는 주민들 중 내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도시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 동네는 한적한 주택가로 빌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독주택이다. 우리 집 앞에는 다나카라는 나이 많은 모녀가 단둘이 살고 니시노의 집 앞쪽은 빈터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과 니시노의 집, 다나카 씨 집만이 빌라에 가로막힌 것처럼 보였다. 네, 이렇게 뒤에 또 서술을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이런 집의 구조, 예, 동네. 이렇게 동네가 고립되어 있다는 것도 지금 이 소설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범죄를 일으키려는 자에게는 최적의 구조일 수도 있는. 네. 네. 왜냐하면 만약 아파트 같은 곳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사는 그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15층이 있고 네. 그리고 한 층에 10개의 집이 있습니다. 150세대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 이런 곳에서는 네. 글쎄. 그리고 층간소음이 좀 어떠냐에 따라서 네. 또 아주 약간의 범죄만 일어나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렇죠. 네. 뭐 소리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나도. 근데 지금 니시노, 다카쿠라, 다나카 이 세 세계의 세대. 세 개의 세대는 참 서로 뭔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죠. 네, 고립되어 있는 네,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니시노가 이곳에 10년 이상 살았다고 증언해 준 건 이 노모녀 중에서 딸이 70세예요. 그렇죠. 네. 그분이 증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니시노는 나도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도 오래 산 사람이야 하고 증언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니시노가 10년을 산 건 맞는데 여기에 산 그 니시노가 지금 살고 있는 니시노가
그 니시노냐.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경환이라는 사람이 제주소년 낭만 서점을 1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지난주에 온 박경환이 정말 그 박경환일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뭐 당연한 질문을 왜 하냐 뭐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고요. 경찰한테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신분증? 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신분증에 말하자면 위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박경환 척 하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안경 쓰고 아니면 신분증 사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위조를 해서. 예. 그런 다음에 제가 박경환입니다. 이러면서 막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제주소년 박경환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경원 씨는 졸지에 이상한 누명을 또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나쁜 짓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박경환으로 활동을 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현대 사회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런 존재를 증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 좀 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화차라는 작품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야베 미유키. 네. 네.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이자 또 한국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그 여자 주인공이 사실은 원래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다른 사람의 이름과 모든 어떤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인 척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채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에 시달리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도망치려면 다른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그 다른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바로 그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행세를 했던 겁니다. 크리피. 니시노가 지금 그랬다는 걸 저희가 너무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니시노가 너무 의심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소설 이미 중반에 니시노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크리피라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작품 이제 막 시작해서 사실 정말 빙산의 일각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서 재밌게 즐기셔야 되는 반전의 반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니시노라는 인물만 위험 인물이 아니라 책에서 나타난 사건들의 니시노 비스무리한 인물들이 계속 있는 거죠. 비슷한 사건들도 몇 번 있었고요. 그렇죠. 네. 니시노가 이 어떤 음모의 당사자, 네, 주동자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줄거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니시노의 딸이 저 사람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시노라는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아는 것은 이 소설의 흥미를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시작인 거예요. 정말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얼른 소설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니시노와 다카쿠라 서로 이웃으로 살고 있는데요. 자, 다카쿠라에게 노가미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노가미는 이 경시청의 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살인 사건이 이제 원래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대요. 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을 계속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수사하겠다. 잘한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네, 괜찮네.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노가미가 옛날 사건을 뒤지면서 혼다 일가족 실종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건이란 뭐냐면 그 혼다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갑작스럽게 다 사라지고 당시 중학생이던 혼다 사키라는 이 딸만 이렇게 남게 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네. 근데 내 가족 이제 중에서 딸 빼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혼다 사키가
그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그녀가 동아리 합숙을 가느라 가족을 잠시 떠나 있던 거예요. 네. 농구부 합숙이었죠. 예. 네. 그래서 혼다사키는 이제 당신 이제 중학생이었으니까 혼란스러워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대학생이 돼서 그때 사건을 다시 기억해낸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알고 보니까 사실 좀 경찰한테는 말하지 못한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과연 그녀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 예,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범죄심리학 교수인 다카쿠라에게 자문을 구하는, 예, 그러기 위해서 노가미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노가미가 파헤치고 있는 이 사건, 예, 이미 10년 전에 일어난 일가족 행방불명 사건, 예, 그 중에 딸만이 남아서 증언을 다시금 하고 있는데, 노가미는 지금 주인공인 다카쿠라의 집 근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감지했고, 그때 혼다 가족이 사라졌던 그 집 구조와 지금 주인공 다카쿠라의 동네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활 환경이 말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현대의 생활 환경이 그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가족이 사라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죠. 한 집에 사는. 근데 문제는 이제 한 집에 산다고 해도 서로 교류가 없었던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지 한참 됐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네네. 예. 저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견이 돼서 그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서 예, 문제가 됐던 네네. 그 사건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죠. 그런 사건들이 가끔씩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카쿠라가 대학 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강의하는 이 장면에서 크리피라는 제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 그 장면도 저희가 좀 읽어드리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카쿠라가 묘한 그 어떤 something이 네.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유부남인데 약간의 썸을 타고 있습니다. 예. 예. 링코라는 예쁜 여학생이 자꾸 이제 그 뭐랄까요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둘이 있을 시간도 자꾸 생기고 졸업 논문을 봐준다는 그런 명목하에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어렵죠. 뭐랄까요. 정말로 사제관에 예,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이 다카쿠라는 어떻게든 그 선을 지키려고는 노력은 합니다. 네. 다만 이렇게 연정을 묘하게 품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네는 애인이 있나? 안 돼. 거기서 더 위험하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네. 네. 정말로 논문 지도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네. 근데 꼭 밥을 먹으러 가도 그렇죠. 그 호텔 식당 이런 데 갑니다. 호텔 레스토랑. 왜 그럴까? 호텔 레스토랑을 가요. 거기가 이제 고급이니까 음. 그렇게 가는 거죠. 호텔 레스토랑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레스토랑도 비싼데. 선을 긋고 딱 편의점에서 딱 삼각김밥. 삼각김밥으로. 예.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매번 밥을 먹으러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매번 밥을 먹으러 가요. 밥 먹고 와라. 경환 씨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신 편입니까? 뭐 학생들 가르치시는데. 근데 네. 다 같이 모여서 좀 먹어요. 다음 수업 친구와. 저희도 제가 배고파서 밥 먹었니? 그러시구나. 네, 밥을 같이 먹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하다라는 남학생이 나오거든요. 이 오하다도 다카쿠라를 좋아해서 아니 뭐 좋아한다는 게 이제 선생으로서 정말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 저희 이제 끝나고 뒤풀이 가요. 늘 수업 끝나고 얘는 또 뒤풀이를 좋아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참여해야만 또 그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안주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다카쿠라는 나 오늘 논문 써야 되는데 논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네 하면서 너네끼리 마셔. 링코하고는 만나서 밥을 먹으러 밥 갑니다. 먹어요. 근데 링코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죠. 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상한 메일도 받는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하다라는 네. 남자다. 그냥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해맑게 뒤풀이하러 가자고만 하는 그 남학생이 메일로는 자꾸 스토킹에 가까운 네. 메일을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오하다가 이상한
애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강의실에서 다카쿠라가 이 크리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하다를 슬쩍 떠봅니다. 네, 떠보는 거죠. 예, 근데 이 강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찰스 맨슨 사건입니다. 유명한 살인마죠? 예, 1969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샤론 테이트가 살고 있던 집에 이 찰스 맨슨의 수하들이 예, 침입을 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이 샤론 테이트의 남편이 그 유명한 감독 폴란스키. 로만 폴란스키입니다. 예, 피아니스트라는 작품으로 예,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로만 폴란스키는 당시에 영화를 찍느라 유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집에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 말하자면 일방적인 어떤 살해가 아니라 마약 파티 도중에 일어난 의식살인이다. 라고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찰스 맨슨이 개입된 그 사건이었음을 말을 해주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카쿠라가 이야기하는 장면 읽어드릴게요. 사건의 실체는 매스컴의 보도와 전혀 달라서 찰스 맨슨이 보낸 살인 집단에 의한 무차별 살인이었지. 실제로 그 살인 집단의 일원인 수전 애킨스는 자신이 살해한 이들이 매우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말했어. 애킨스가 침입했을 때 샤론 테이트 일행은 마약 파티를 하기는커녕 조용히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더군. 침입자들은 자신들을 악마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묶어 칼과 총으로 살육했는데 당시 샤론 테이트를 포함해 남녀 5명이 살해되었지. 그리고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피로 냉장고 문이나 벽에 무질서라든지 봉기라고 썼어. 문제는 이런 무차별 살인이 일어난 배경이지. 헬터스켈터는 원래 영국 리버풀의 유원지에 있는 미끄럼틀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미국에서는 무질서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해. 그런데 맨슨은 이 말을 비틀스가 자신들에게 무질서를 실행하라는 것으로 해석했어. 미국에서는 이제 곧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인종전쟁이 일어난다. 승리하는 쪽은 흑인이다. 하지만 흑인에게는 정권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므로 뛰어난 백인에게 위양하게 된다. 그 뛰어난 백인이 바로 맨슨이다. 이건 누가 봐도 어리석고 황당무계한 망상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지만 맨슨은 진심이었지. 그리고 그런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계기로서 샤론 테이트 일행을 살육하도록 명령한 거야. 맨슨의 신봉자들은 밤마다 할리우드 일대를 돌아다니며 목표를 물색했지. 자신들의 그런 행동을 크리피 크롤, 즉 음침한 배회라고 하면서 말이야. 학생들은 진지하게 듣는 것처럼 보였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그날 수업은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았다. 역시 오하다와 링코가 마음에 걸린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형태가 일정치 않은 그림자 같은 불안과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다. 노가미 문제도 니시노 문제도 여전히 진전은 없었다. 네, 크리피라는 제목.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듯한 소름 끼치는 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크리피라고 하는 이 강의를 그냥 한 건 아닙니다. 네. 네. 이 소설을 끝까지 읽으면 왜 다카쿠라가 크리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네. 예, 점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크리피한 인물이 니시노 한 명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크리피한 정서가 책 전반에 스며 있는데 아주 적재적소에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기분 나쁘게 스멀스멀하는 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지도 보면 되게 기분 나빠요. 예. 이게 뭡니까? 인형인가요? 예. 뭘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귀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귀신 얘기는 아니죠. 네, 일단 사람인데. 반감을 가졌었거든요. 네. 일본 우리 잔예도 좀 다뤘었고 하니까. 그건 귀신 얘기죠. 네. 이게 뭐 귀신이 그런 건가 하고 계속 읽어 나갔는데 사람이 그랬죠.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도 저는 그렇게 썼는데요. 니시노만 과연 크리피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도 아마 비슷하게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남편 그리고 니시노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어허. 예, 그러면서 어쩌면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서로에게 크리피한 존재일 수 있다. 음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가미에 대해서도 저는 크리피한 요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 다카쿠라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네, 밤에 한창 집에서 네.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불빛을 발견해요. 그 이웃에 살고 있는 다나카 모녀. 70세, 90세 모녀, 예. 노모녀. 그 집에 불이 난 겁니다. 예, 엄청나게 큰 불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카쿠라가 이제 밤에 뛰어나와서 예,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집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네, 근데 그들을 구할 수는 없었죠. 예, 근데 그 와중에 니시노를 보게 된 겁니다. 네. 예, 근데 그 니시노의 상태가 좀 이상해요. 니시노는 지금 이들을 걱정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읽어드렸던, 그러니까 처음 장면에 나오는 그 니시노는 예, 안경을 끼고 굉장히 부드럽게 뭔가 동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니시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네, 변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5, 6m쯤 떨어진 곳에서 화재 현장을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이 시야 끝에 들어왔다. 불빛을 받고 어둠 속에서 금태 안경이 반짝 빛을 내뿜었다. 니시노였다. 나는 니시노 옆으로 뛰어갔다. 그는 두꺼운 감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코트 안에 하얀 스웨터가 보였다. 불이 난 것을 알고도 느긋하게 옷을 챙겨 입고 나온 듯한 차림새였다. 그제야 문득 추위가 느껴졌다. 불이 나기 전에 가벼운 스웨터 차림으로 난방이 잘 된 서재에서 논문을 쓰던 중이었다. 그리고 불이 났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뛰어나왔다. 아래를 보니 맨발에 샌들을 신고 있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요. 앞집 어르신들이 걱정입니다. 나는 인사말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집까지 불길이 미치진 않을 테니까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 무섭도록 냉혹한 말이었다. 다나카 모녀의 안부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소름 끼칠 만큼 차가운 표정이었다. 눈에서 탁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정서결핍. 정서결핍이란 무섭도록 일그러진 성격을 가리키는 말로 흉악한 범죄자의 공통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도 동정을 느끼지 못하는 성격. 그것이 정서결핍이다. 지금 니시노는 그 말에 딱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나저나 꽤 춥군요. 난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불길이 잡히겠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재빨리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복잡한 신경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집에는 여전히 어디에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의 두 아이들은 이런 소동에도 계속 잠을 자고 있을까? 다나카 모녀에 대한 걱정에 그의 아이들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겹쳐졌다. 예. 이렇게 보면 니시노의 실체가 거의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책을 다 읽은 상황에서 지금 드는 생각은 예. 지금 잡아야지 뭐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나중에 이 화재 현장을 조사해 보니 이건 어떤 뭐 집안의 전기 누전이나 이런 걸로 일어난 뭐 사고 화재가 아니라 네. 어떤 방화 사람이 살인. 방화를 한 거죠. 왜냐하면 총이 있었고요. 네. 총상에 의해서 숨진 다나카 모녀와 의문의 시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뭐 그 의문의 시체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네. 바로 얼마 전 주인공 다카쿠라를 찾아왔던 고등학교 동창 형사 노가미였죠. 예.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노가미가 다나카 모녀 집에서 예, 죽었다. 노가미는 지금 어떻게든 범인을 찾으려고 예. 이쪽 저쪽 돌아다니던 형사인데 그러게요. 엉뚱하게 다나카 모녀를 죽이고 불 지르고 자살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들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나카 모녀를 바로 노가미가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조사를 하다 노가미가- 보면 정황도 맞아요. 예.
또 아주 좀 거액의 빚을 지고 음. 있었고 그 다나카 모녀 집에 침입을 해서 그런 뭐 돈을 좀 빼앗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노가미의 그 소지품을 뒤져보니 그 다나카 모녀의 통장, 네. 뭐 인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고 네. 그건 뭐 누가 봐도 정황상 음. 노가미의 그런 계획 범죄가 아니겠느냐 음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몰래 훔치고 나오려다가 발각이 되자 내가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이제 본인도 자살을 한 거죠. 죄책감에. 네. 누가 일부러 각본을 짜놓은 것만 같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스릴러 장르에서는 경찰, 형사들은 좀 무능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현실에서는 전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많은 경찰 형사분들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노가미 주변의 동료 경찰들은 다니모토라는 노가미의 후배 경찰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다 네네. 잘 그렇죠. 모릅니다. 무능하고 사건 파악도 잘 못하고. 맞아요. 예. 잠깐 나왔던 형사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한. 그렇죠. 주인공을 계속 다그치고 네. 주인공은 지금 빨리 뭔가를 더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그 형사에게 잡혀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도 있었죠. 그렇죠. 이 다니모토라는 노가미의 후배 형사만이 뭔가 이 노가미의 결백 그리고 노가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어주는 형사라서 이 다카쿠라는 나중에 다니모토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네. 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누가 불을 질렀는지 이미 짐작을 하실 겁니다. 네네. 네. 불이 났는데 가족들은 집에서 그냥 자고 있고 혼자 옷 다 챙겨 입고 나온 이 니시노. 네.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게요. 정말 크리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여기에서 약간 그 뭐랄까요. 실망이라고 할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이왕이면 그러니까 이 니시노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조정하는데 탁월하고 뭔가 아주 음험한 사람이라면 전 여기에서도 어떤 연기를 더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그 실체를 빨리 드러낸 게 아닌가? 이 다카쿠라에게. 그러니까요. 다카쿠라를 조만간 찾아갈 예정이라서 그랬나? 글쎄요. 그러니까 왜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자기 제어를 여기선 하지 않았을까? 그게 사실 이 소설에 제가 갖고 있는 네네. 좀 그렇죠. 아쉬운 점이기도 했어요. 여기서는 약간 느슨했다. 너무 그러니까 빨리 드러냈다는 네네.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바로 한밤중에 역시 밤에 사건이 일어나죠. 네. 한밤중에 니시노의 딸이 다카쿠라의 집으로 도망쳐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네. 이 주인공 다카쿠라의 아내가 이미 니시노의 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챘고 예.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슬쩍 떠본 적이 있죠. 학교에서 뭐 동아리 활동하니? 네, 음악부예요. 너희 아버지도 뭐 악기 같은 거 연주했었니? 라고 물어보자 딸은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대사를 그때 들려줍니다. 그렇죠. 화들짝 놀라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 딸이 주인공의 아내에게 이런 말도 털어놓았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러 올 용기가 생겼나 봐요. 밤에 도망을 나와서 옆집으로 옵니다. 네. 뭐 다카쿠라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잖아요. 니시노가 저 방화범인 것 같다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니시노 딸 미오라는 이름인데요. 이 미오를 자기 집으로 숨겨줍니다. 네. 천천히 말해도 좋으니까 아줌마 질문에 대답해 줄래? 요전에 길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아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한 거 기억해? 아내는 조용히 말하면서 확인하듯 소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소녀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럼 그 사람 누구지? 친척 아저씨야?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내도 역시 할 말을 잃은 듯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천천히 물었다. 왜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지?
어떻게 된 건지 아줌마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소녀는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마주한 것처럼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인가 하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소녀의 입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느 날 학교에서 왔더니 그 사람이 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 인터폰에 초인종이 울렸다. 순간 아내와 시선이 마주쳤다. 소녀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다시 무서운 공포에 휩싸인 것 같았다. 당신이 나가봐.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재빨리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옆에 있는 인터폰의 수화기를 들었다. 누구야?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옆집에 니시노입니다. 수화기를 타고 니시노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다. 듣기에 따라서는 위압적으로 들릴 만큼 기묘하게 밝은 목소리였다. 나는 일단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했다. 니시노 씨야. 없다고 해. 아내는 일부러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더니 재빨리 덧붙였다. 우리는 2층으로 갈게. 아내가 소녀의 어깨를 감싸고 일어났다. 아내와 소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다시 인터폰에 수화기를 들었다. 무슨 일이시죠? 우리 딸이 이 댁에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밤중에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딸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거침없는 말투였다. 말의 구석구석에서 묘한 압력이 느껴졌다. 따님은 여기에 없습니다. 나는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하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다. 머리칼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안 왔습니다. 한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트집을 잡다니 정말 무례하군요. 나는 내던지듯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니시노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러댔다.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울려 퍼졌다.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도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시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미성년자 약취야. 알아? 그 애는 당신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더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어린애의 헛소리를 믿고 이러는 거야? 그 애는 노이로제야. 노이로제. 그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들겼다.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지진이라도 난 듯이 집 전체가 흔들렸다. 그리고 돌연 조용해졌다.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잠겨있던 자물쇠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 위쪽 자물쇠가 돌아가더니 곧바로 아래쪽 자물쇠가 돌아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중 잠금이 풀렸다. 그가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체인 덕분에 문은 4분의 1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다. 그 정도 틈새로는 사람이 드나들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완전히 딴 사람 같은 얼굴을 들이밀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어둠 속에서 금속이 빛을 뿌렸다. 그의 오른손에 식칼이 들려있는 것이 보였다. 예,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사건. 아우, 더 무시무시합니다. 딸이 도움을 청해서 왔는데 잠시 후에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니시노가 찾아오죠. 그리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본인이 문을 열어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너무 무섭네요. 네. 니시노의 딸 미호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왔으니까 뭐 다카쿠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하겠죠. 근데 니시노는 전혀 의외의 반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이 지금 우리 딸을 데리고 있는 건 미성년자 약취야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로 지금 납치했다는 거죠. 남의 집 딸을 네. 왜 데리고 있냐. 그리고 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축해버리죠. 그 애는 노이로제야. 그렇죠. 애가 하는 말을 믿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이 문틈으로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네, 하는데 칼을 들고 있어요. 네, 칼을 들고 있고요. 저는 딱 이게 영화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걸 영화로 정확하게 만들면 그렇죠. 네, 문을 열면서 그 눈빛 이게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죠. 예.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출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
무능한 경찰들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니시노의 말만 믿고 미성년자 약취로 다카쿠라를 경찰서로 이송해 가죠. 졸지의 피의자가 된 거죠. 미성년자 약취를 한 이웃집 남자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니시노가 아버지고, 뭐 이웃집에 살고 있는 다카쿠라는 남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여하튼 이렇게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들기면서 네. 도망친 것,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네. 네. 이 정도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이 딸 미요가 빨리 말 좀 하지. 이런 말하려고 할 때마다 네. 계속 지금 끊어져요. 끊기잖아요. 네. 뭐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말을 해, 말을. 그리고 이 뒤에는 거의 모든 정황이 다 드러나는 노가미의 편지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지금 한 반도 못 되는 부분을 다루었는데 이 뒤부터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재밌었어요. 지금까지도 재밌었고요. 네. 언제나 이 스릴러 장르를 다룰 때 저희가 고민을 하는 지점인데요.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네, 좀 고민이 깊은데요. 저희가 스포일러가 있다고 미리 공지를 할게요. 네네. 네. 공지를 하고 뒤에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크리피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이러는 분들만 들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난 읽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눌러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오지 않은 등장인물도 있어요. 네,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인물들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죠. 어쨌든 방금 도움을 청하러 왔던 딸 미호는 복지센터로 가게 되는데 네. 거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니시노라는 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보호를 하고 있지만 거길 칼 들고 쫓아옵니다. 예. 니시노가. 칼부림이 나죠. 예. 마침 주인공 다카쿠라가 없을 때 다카쿠라의 아내도 칼에 찔리고 예. 딸을 뺏깁니다. 네. 그리고 니시노와 미호는 행방불명이 됩니다. 네.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죠. 취재 열기도 대단하고요. 졸지의 주인공 교수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해나가는데 찾을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노가미의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예. 이 노가미가 죽기 전에 쓴 편지였는데요. 그 편지는 누가 전해주는가 하면 노가미의 전처, 노가미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유명 피아니스트이자 노가미의 부인이었던 소노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네.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요. 소노코와 주인공 다카쿠라와 죽은 노가미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이 소노코가 그 소아마비로 좀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이웃 학교 학생들이 이 소노코를 괴롭힌 겁니다. 근데 그때 주인공이었던 다카쿠라는 어쩌지? 라고 하면서 나서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었고 그 소노코를 놀리던 학생들을 응징한 것이 바로 노가미였습니다. 네. 노가미가 갑자기 번개처럼 나타나서 팍팍 처단을 하죠. 아, 멋있어요? 네,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까불지 못하게 하고 네. 이 소노코는 노가미에게 고마워하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알고 보니 소노코와 노가미가 결혼을 했었고 지금은 벌써 이혼한 상태라는 것. 그렇죠.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소노코는 자신의 콘서트에 이제 그 다카쿠라가 와줬으면 한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다카쿠라가 소노코의 콘서트에 가서 이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이 편지를 받게 되죠. 네네. 이 편지의 내용이 아주 장황하고요. 예.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궁금증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해 줍니다. 예. 자, 결정적인 스포일러 말씀드릴게요. 니시노와 노가미는 이복 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시노 행세를 하고 있는 자라고 해야겠죠. 네. 예. 니시노를 살해하고 예. 그 자리에서 니시노의 행세를 하고 있는 자는
야지마 요시오라는 네. 예, 이복형입니다. 노가미의 이복형. 예. 어렸을 때부터 이 야지마 요시오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리고 좀 사람들을 지배하는 능력을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가족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마저도 그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야지마의 명령에 따르는 네. 그런 존재로 나오죠. 그러니까요. 악의 화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악의 천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지마 요시오의 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죠. 네. 네. 그걸 노가미는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네. 누나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야지마가 이 유키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성장한 이후에도 유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야지마의 부당한 요구에 예, 계속 응하게 되는 네.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지마를 악의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간의 약점들을 다 캐치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범죄와 돈 버는 것들, 사기 행각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노가미가 또 형사이기 때문에 그 동생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도 저질러요. 네. 근데 노가미는 거기에 대해서 묵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어느 정도 예,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가미도 어떤 그 비리의 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궁지에 몰려서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제 왜 그 살인 방화 현장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거기서 자살한 모습으로 노가미가 발견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지마라는 인물이 니시노이고 야지마를 잡는 것 그리고 이 야지마의 어떤 처단에 나서는 것이 이제 다카쿠라가 할 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스포일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큼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는 한 번 더 뒤집히는 일이 발생을 해요. 네. 예.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재밌는 게 네. 계속 우리가 기대했던 걸 배반한 형태로 네네. 네, 소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반의 형태가 황당무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에 다 복선이 아주 치밀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잠시 후에 얘기해 줄 것 같아서 자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약간 사족처럼 지나갔던 오하다와 링코, 그러니까 링코를 스토킹했던 이 오하다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뒤에 어떤 역할을 해요. 네네. 네.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선 헤어크림, 그 헤어크림 냄새, 네. 네. 장치가 다 되어 있죠. 그게 예, 다 복선이죠. 치밀합니다. 네. 예. 네, 저희가 공포 특집으로 나름 3부작 네네. 약간 끼워 맞춘 것 같은 생각도 드는군요. 어쨌거나 무서운 소설을 3번 연달아 다뤘으니까요. 네. 3부작이죠.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또 스티븐 킹의 미스터 메르세데스, 그리고 마에카와 유타카의 크리피까지. 각기 또 나라가 다 달라요. 네네. 메리 셸리는 유럽이었고요. 네. 영국이었고요. 스티븐 킹은 미국. 네. 그리고 마에카와 유타카는 일본 네. 작가죠. 좀 특색이 나름 있죠. 네. 네. 그들이 그리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뿜어내는 분위기, 그 음산한 분위기가 각 대륙을 대표하는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랑켄슈타인에서는 북극 얘기도 좀 나오고 네. 했잖아요. 그런 풍경들, 여행 다닌 풍경들도 좀 등장하고 해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공포라기보다는 SF 네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묻게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또 스티븐 킹의 작품은 어떠셨나요? 딱 미국의 느낌 아닌가요? 왜냐면은 최신 유행하는 지금 약간 트렌디한 장면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스티븐 킹은 또 최신 현대 기술을 접목시켜서 네. 이 스릴러 소설을 썼잖아요. 네. 범인과 형사의 대결 구도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범인과 형사가 채팅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차를 도난하는데 아주 높은 난이도의 해킹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예. 차를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음흠. 예. 굉장히 대중소설의 문법에 충실한. 네. 대중소설의 문법에 이때 충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대부분의 대중들은 해피엔딩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악이 승리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네. 네. 언제나 선이 승리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스티븐 킹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분명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다 예측이 가능하죠. 네.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점. 그리고 그 범인이 이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방식도 확실히 미국다워요. 맞아요. 차를 이용하죠. 네. 그런 면에서 분위기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그리고 총기 사용도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네네. 자유롭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인종들이 이제 같이 등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렇죠. 미국적이죠. 네. 미국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 문제에서 항상 어떤 드라마에서도 그 백인만 등장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왜 영화에서도 보면 스타트랙 같은 작품들에서 그 동양인 배우 나오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네. 그리고 다른 어떤 뭐 러시아 배우도 나오고 이러면서 한 우주선 안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인종들이 뒤섞인다. 이런 건데 항상 함장은 백인이야죠. 그러니까 뭐 네. 그런 네,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여튼 그러게요. 네. 일본 소설은 또 다릅니다. 네네. 네. 어떠셨나요? 이번? 일단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크리피 그 자체예요. 스멀스멀 벌레가 네.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정말 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중반까지 읽었을 때는 언제 귀신이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밤에 자다가 예. 이 표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표지가 더 무서워. 표지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네. 빨간 글씨. 아, 네. 일본 소설은 왜 이런 기분 나쁨? 오싹한? 이런 게 좀 다른 서양 소설보다 강할까요? 일본에 뭐 그런 얘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네. 섬나라라서 귀신 얘기가 많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범신론 네. 네, 예, 따르죠.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경환 씨의 말을 좀 받아서 이야기하자면 섬나라라는 조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섬나라라는 조건이 뭐 귀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섬나라는 도망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내부에서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이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왔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와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조화로울 화자 그 와라는 것이 굉장히 그 강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유독 타인의 시선,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혼내, 그러니까 본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겉으로 인간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 일본에 우리가 쇼핑하러 가면 막 정말 황송할 정도로 막 허리를 구부리면서 이 서비스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 되게 이렇게 좀 놀라워하잖아요. 네네. 근데 밖에서 이제 그 종업원을 뭐 이렇게 마주친다. 뭐 우연이라도 마주친다. 뭐 안녕하세요 했는데 모른 척 쌩하고 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이중적인 정서죠. 네.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제 주변에도 일본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스스럼 없이 뭐 이렇게 조금 말을 텄다 싶으면 아우 뭐 어디 사세요? 뭐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잖아요. 첫 그렇죠. 만남에서. 근데 그게 대단한 신뢰랍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대요. 물어보면 그리고 안 왜 되고. 우리는 학교 끝나고도 뭐 나랑 같이 가자. 야 우리 끝났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네. 철저하게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만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좁혀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 같이 가자고 말해도 되는 관계일까? 그렇죠. 뭐 근데 뭐 요즘에는 어느 정도 달라지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정서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어떤 살인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도 일본은 미국은 이래요. 철저한 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부모는 미안해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내 아들이 저지른 거지 내가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가족 전체가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크리피 안에도 나오죠. 이 노가미의 누나 유키 네. 마지막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죠.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비밀들을 매스컴들이 다 파헤치고요. 아하. 예,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니 매스컴은 왜 이렇게 일본적이지가 않습니까? 매스컴은 왜 이렇게 그 사생활을 안 지켜줘요? 아, 매스컴이요? 네, 매스컴은 매스컴인가 보죠? 네, 매스컴은 매스컴의 속성을 따르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본 이 소설에 나오는, 그러니까 일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좀 기분 나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혼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데서 벌어지는 예, 그런 간극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게 이제 니시노라는 인물에도 정확하게 드러나고요. 네. 겉으로는 그렇게 막 밝게 웃으면서 뒤에서는 칼 들고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범죄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저희 3부작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 여름이 끝나지 않는군요. 그러니까요. 정말 더워서 좀 오싹오싹 소름 끼치는 이라는 제목도 붙여서 이렇게 마에카와 유타카의 크리피까지 다뤄봤는데 어떻게 무서운 소설을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아, 여름 끝날 때까지요? 뭐 이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리면은 가을이 또 찾아오겠죠. 예. 여러분 이 책 사셔서 꼭 읽지 않으셔도요. 이 책 그냥 경환 씨가 그랬듯 머릿맡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표지만 보고도 깜짝깜짝 놀래요. 네. 서늘합니다. 예. 네. 스마트폰 불빛에 비친 책의 표지는 정말 잠을 달아나게 하는. 네,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62회 마에카와 유타카의 크리피 다루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여름에 더위를 쫓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즐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은희경 작가의 중국식 룰렛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